안녕하세요. 북리더 책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셰익스피어 5대 희극 중 하나인 천하의 말갈량이 캐더린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하의 말갈량이 캐더린, 제발 비앙카와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호텐쇼는 오늘도 베프티스터를 찾아와 이렇게 애원했습니다. 그러나 베프티스터의 대답은 여전합니다. 제발 날 좀 괴롭히지 말게나. 자네가 아무리 졸라도 캐더린을 놔두고 비앙카부터 시집 보낼 수 없어. 캐더린이라면 내일 당장이라도 결혼시킬 수 있는데. 자네, 캐더린은 어떤가? 그러자 그는 뜨거운 것에라도 데인 듯 움찔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곤란한데요. 이 도시에서 캐더린을 당해낼 남자가 과연 있을까요? 하고 말하며 슬금슬금 도망쳤습니다. 곁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캐더린은 소리를 꽥 질렀습니다. 아버지는 왜 아무 녀석에나 붙잡고 그렇게 사정을 하세요? 제 꼴만 우스워지잖아요. 나도 저런 얼간이한테는 죽어도 시집갈 생각 없어요. 그러고는 획 돌아서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아버지는 걱정스럽게 딸의 뒷모습을 바라볼 뿐입니다. 베프티스터는 패디오에서 가장 부유한 신사입니다. 그에게는 딸이 둘이 있는데 첫째 딸이 캐더린이고 둘째 딸이 비앙카입니다. 두 딸 모두 외모가 아름답고 배울 만큼 배워 교양도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 베프티스터는 세상에 부러울 것 하나 없는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딸들이 혼기가 찼는데도 시집을 보내지 못한 것입니다. 둘째 딸 비앙카에게서는 오래전부터 결혼 신청을 하려고 찾아오는 남자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문제는 캐더린입니다. 비앙카가 양처럼 온순하고 얌전한 반면에 언니 캐더린은 성질이 사나운 데다가 수다쟁이, 고집쟁이, 심술쟁이로 온 도시에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캐더린과 결혼하겠다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베프티스터는 무슨 일이 있어도 순서대로 캐더린부터 시집 보낼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찾아오는 사람마다 비앙카하고만 결혼하겠다는 것입니다. 베프티스터가 캐더린과 결혼하면 재산을 많이 주겠다고 아무리 사정해도 캐더린 얘기만 나오면 모두 주랭랑을 쳤습니다. 따라서 비앙카와 결혼하고자 하는 남자들에게는 캐더린은 큰 골칫거리였습니다. 한편 베로나에는 페트르키오라는 남자가 살았습니다. 그는 키가 크고 목소리가 우렁찼으며 성미가 급했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화를 잘 냈지만 금방 잊어버리고 유쾌하게 웃어 넘길 줄 알았습니다. 사람들을 그를 가리켜 괴팍하고 이상한 신사라며 수군댔습니다. 그러나 그는 남이 뭐라 하던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 그는 아버지가 꽤 많은 유산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덕분에 그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곳 생활은 너무 따분해. 그러니 다른 도시로 여행을 떠나자. 이곳 저곳 다니면서 돈 벌 궁리도 해보고 마음에 드는 아가씨와 결혼도 하고 말이야. 그는 어디로 갈까 이리저리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마침 페디오에 사는 친구 호텐쇼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호텐쇼에게 가기로 마음먹고 말에 올라탔습니다. 한편 호텐쇼는 비앙카에게 청혼하러 갔다가 헛걸음만 하고 돌아와서는 넋을 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정말 캐더린은 문제야.
베프티스트 어른은 캐더린을 시집 보내기 전에는 비앙카의 얼굴도 보여주지 않을 작정인가 봐. 하지만 어림도 없지. 세상에 누가 캐더린 같은 여자에게 장가들려고 하겠는가 말이야. 그런 생각을 하며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대문을 쾅쾅 하고 세게 두드렸습니다. 문을 열어본 그는 그만 깜짝 놀랐습니다. 페트르키오가 먼지투성이의 옷을 입고 말을 어깨에 둘러매다시피 하고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페트르키오, 자네가 웬일인가? 호텐시오, 잘 있었나? 그나저나 이 빌어먹을 말 좀 보게나. 글쎄 이틀밖에 달리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뻗어가지고 저기서 내가 업고 오는 길이라네. 자네는 여전하군 그래. 불같은 성미에다 거침없는 말버릇하며. 어쨌든 반갑네. 어서 들어오게. 호텐쇼는 웃음을 띠며 친구를 맞아들였습니다. 그들은 차를 마시며 그동안의 살아온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페트루키오가 먼저 물었습니다. 어이 호텐쇼, 자넨 아직 결혼 안 했나? 호텐쇼는 그 말에 금세 우울해져서 말했습니다. 그게 고민이라네. 당장이라도 결혼하고 싶지만 굉장한 말괄량의 아가씨가 있어서 말이야. 대체 무슨 소린가? 그렇게 얼굴만 찡그리지 말고 속 시원히 말해보게나. 페트르키오는 답답하다는 듯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아가씨 심술이 어찌나 사나운지 울던 아이도 그 이름만 들어도 울음을 뚝 그칠 정도라네. 게다가 고집은 황소 같고 툭하면 욕을 해대며 길길이 날뛰는데 아무도 당해낼 수가 없다네. 문제는 그 아가씨의 신랑감을 하루빨리 구해야 하는데 도무지 나서는 사람이 없다는 거야. 그런데 왜 자네가 그 아가씨 신랑감을 못 구해서 그렇게 안달인가? 사실 난 그 아가씨의 동생을 사랑해. 오래전부터 그 집에 청혼했는데 그 아버지가 언니를 놔두고 동생부터 시집 보낼 수 없다고 결사반대셔.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네. 자네가 어디 괜찮은 사람 하나 알면 소개해주지 않겠나? 그 아가씨의 아버지는 대단한 부자여서 딸을 데려가겠다고만 하면 지참금을 두둑히 내놓을 걸세. 페트루키오는 호텐쇼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그 말갈량이 아가씨에게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하하하, 호텐쇼 그만 얼굴 펴게. 내가 자네의 고민을 깨끗이 해결해 줄 테니까. 아니 뭐? 그럼 적당한 신랑감이 있다는 말인가? 호텐쇼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습니다. 물론 바로 여기 있지 않은가? 나 페트르키오. 뭐? 농담 말게. 내 사정이 아무리 딱하다 해도 친구를 이용할 수는 없어. 그 여자는 자네 신부감으로 추천할 인물이 아니야. 그런 것은 전혀 걱정할 필요 없어. 나 역시 세상이 알아주는 괴짜 아닌가. 나에게는 그런 여자가 어울려. 자네가 정말 날 생각해 준다면 지금 당장 나를 그 여자 집으로 데려다 주게. 그래도 호텐쇼는 머리를 가로저으며 망설였습니다. 사실은 내게 돈이 필요해. 얼마 전 아버지가 유산 한 푼 남겨주지 않고 돌아가셨거든. 그래서 난 지금 빈털털이야. 돈만 많이 가져온다면 호박같이 생겼든 할머니든 성질이 사납든 상관없어. 페트루키오는 이렇게 거짓말했습니다. 그러자 호텐쇼도 마음이 조금씩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 여자는 성질이 고약해서 그렇지 얼굴은 제법 예뻐. 또 배울 만큼 배웠고. 그래? 그렇다면 더 생각해 볼 것도 없네. 당장 그 집으로 가세. 호텐쇼는 페트루키오가 캐더린을 만나보고 나서도 제발 마음이 바뀌지 않기를 바라며 함께 일어났습니다. 페트루키오의 청혼. 언니, 잘못했으니 이것 좀 풀어줘요. 비앙카는 손이 밧줄에 묶인 채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 옆에는 캐더린이 씩씩거리며 서 있었습니다. 넌 날 약올리려고 이렇게 예쁘게 입었지? 그러고 나서 남자를 만나려고 말이야. 솔직히 말해, 누굴 만나려고 했어? 비앙카는 너무 기가 막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새 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서 있다가 캐더린의 눈에 띄어 이런 봉변을 당한 것입니다. 왜 눈물말에 대답이 없어? 맞아야겠니? 캐더린은 더욱 소리 지르며 날뛰었습니다. 그 기세에 눌려 비앙카는 잘못한 것도 없이 그저 용서를 빌었습니다. 이런 소동을 듣고 놀라 베프티스터가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는 비앙카의 모습을 보며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무슨 난리냐? 비앙카는 아버지를 보자 더 크게 울었습니다. 캐더린, 동생한테 이게 무슨 짓이니? 얘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아버지, 전 잘못한 건 없어요. 가만히 있었다고요. 비앙카는 이렇게 말하며 애처로운 눈빛으로 아버지를 쳐다보았습니다. 베프티스터는 비앙카의 손목에서 밧줄을 풀었습니다. 비앙카의 손목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무슨 애가 그 모양이냐? 가만히 있는 동생을 이 꼴로 만들다니. 아버지는 왜 저만 야단치세요? 캐더린은 화를 벌컥 냈습니다. 비앙카는 항상 얌전하고 착하니 무슨 야단친 일이 있어야지. 아버지는 무조건 비앙카 편이에요. 매일 우리 비앙카 하고 감싸시면서 저는 거들떠보지도 않잖아요. 늘 아무한테나 시집 보낼 궁리만 하시고 정말 서러워서 못 살겠어요. 캐더린은 눈물은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소리만 크게 내며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베프티스터는 골치가 아픈 듯 한 손으로 이마를 짚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하인이 달려와 손님이 왔다고 알렸습니다. 그래서 베프티스터는 거실로 내려갔습니다. 손님이란 바로 페트르키오였습니다. 페트르키오는 베프티스터를 보자마자 그의 앞으로 나서 말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페트르키오라고 합니다. 댁에 아주 예의 바르며 아름다운 따님이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베프티스터는 당연히 비앙카를 두고 하는 소리이겠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시큰둥하게 여기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처음 보는 청년이라 잘 모르는 모양인데 큰딸 캐더린이 결혼하기 전까지는 비앙카를 시집 보낼 수 없소. 그러니 나중에 오시오. 전 바로 캐더린에게 청혼하려고 온 겁니다. 페트루키오가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자 베프티스터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자기 귀가 의심스럽다는 듯 뭐라고 하셨소? 방금 캐더린이라고 하셨소? 하고 확인했습니다. 예, 전 캐더린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아니, 도대체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캐더린은 이 세상에서 가장 얌전하고 수줍음을 많이 타고 마음씨가 착한 아가씨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먼 베로나에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베프티스터는 딸을 시집 보내고 싶기는 하였지만 거짓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내 딸을 잘 몰라서 하는 소리요.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오. 하고 말했습니다. 베프티스터 어른, 전 굉장히 바쁜 사람입니다. 성미도 급하고요. 다른 사람들처럼 몇 번이나 청혼하러 올 수는 없습니다. 제게는 아버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 있습니다. 결혼해서 캐더린을 고생시키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 지금 결정 지어 주시지요. 따님과 결혼하면 지창금은 얼마나 주시겠습니까? 베프티스터는 청혼하러 오는 사람치고는 좀 엉뚱하다고 생각하면서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난 자네의 재산에는 관심이 없네. 과연 자네가 캐더린의 사랑을 얻을 수 있을지가 고민이로군. 만약 캐더린과 결혼할 수만 있다면 2만 크라운과 내 토지의 반을 주지. 문제없습니다, 장인어른. 페트루키오는 이렇게 큰 소리 쳤습니다. 그때 캐더린의 음악 선생이 머리에 기타를 뒤집어 쓰고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는 베프티스터를 향해 외쳤습니다. 전 도저히 캐더린 아가씨를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전 아가씨가 기타를 연주할 때 몇 가지 틀린 점을 지적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아가씨는 자기 연주의 트집을 잡는다며 기타로 제 머리를 내려쳤습니다. 음악 선생은 머리를 감싸지고 나가버렸습니다. 베프티스터는 또다시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왔습니다. 그러나 페트루키오는 여전히 기분 좋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참으로 용감한 아가씨군요. 빨리 만나보고 싶은데요. 좋소, 잠시만 기다려보시오. 베프티스터는 캐더린을 불러오기 위해 나갔습니다. 페트루키오는 혼자 거실에 앉아 캐더린을 만나면 어떻게 기를 죽일까 궁리했습니다. 캐더린을 보자마자 상냥하게 인사부터 하는 거야. 나에게 뭐라고 소리치면 나이팅게일처럼 아름답게 말한다고 해야지. 또 얼굴을 찡그리면 아침 이슬에 찢긴 장미꽃처럼 해맑게 보인다고 하고, 아무 말도 없으면 정말 말을 재치 있게 한다고 칭찬하고, 나가라고 하면 물론 같이 있겠다고 하는 거야. 그때 쿵쾅쿵쾅하고 계단을 내려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페트루키오는 발소리가 요란한 걸 보니 캐더린이 틀림없어 하고 생각하며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마침내 쾅 하고 문이 열리며 캐더린이 들어왔습니다. 안녕, 사랑스러운 케이트. 페트루키오는 일부러 케이트라고 하고 친근하게 부르며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캐더린은 그의 인사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사들은 제 이름을 캐더린이라고 불러요 하고 쏘아붙었습니다. 당신이 누가 뭐래도 상냥하고 어여쁜 케이트요. 나는 당신이 아름답고 마음씨가 착하다는 소문을 듣고 멀리 베로나에서 당신과 결혼하기 위해 찾아왔다오. 혓바닥을 잘도 놀리는군요. 지옥에나 가버리시지. 캐더린은 이렇게 소리치며 얼굴을 사납게 일그러뜨렸습니다. 페트루키오는 캐더린의 말을 들은 채도 않고 싱글벙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소문보다 훨씬 아름답소. 당신은 악마고 불량배야. 저리 꺼져. 캐더린은 계속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케이트, 어쩌면 그렇게 목소리도 고울까? 마치 천사의 노랫소리 같군요. 캐더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그의 뺨을 한 대 올려쳤습니다. 그러자 페트루키오는 이번에는 내 차례군 하며 캐더린의 뺨을 치료했습니다. 그러면서 캐더린에게 가까이 가서는 와락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캐더린은 질겁을 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거 못나? 그러지 않으면 물어버릴 거야. 두 사람이 이렇게 티격태격 하고 있는데 베프티스터가 들어왔습니다. 페트루키오는 그를 보자마자 장인어른, 마침 잘 오셨습니다. 캐더린과 저는 이번 주 일요일에 결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캐더린이 펑펑 울며 외쳤습니다. 당치도 않은 말이에요. 아버지, 일요일에 저 사람이 목매달아 죽는 꼴이나 봤으면 좋겠네요. 장인어른, 캐더린의 말은 전혀 신경 쓰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부끄러워서 안 그런 척해도 우리끼리 있을 때는 저에게 얼마나 사랑스럽게 정답게 군다고요. 그러니 염려 마시고 예정대로 결혼식이나 준비해 주십시오. 아, 아버지 너무해요. 어디서 저런 불안당을 데려다가 저와 결혼시키려는 거예요? 캐더린은 필사적으로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나 페트루키오는 전혀 개의치 않고 두 부녀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만 돌아가겠습니다. 가서 결혼식 준비를 해야 되니까요. 케이트를 위해 반지며 화려한 옷들을 마련해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내 사랑 케이트, 일요일에 봅시다. 안녕. 그러면서 페트루키오는
캐더린 뺨에 얼른 입을 맞추었습니다. 캐더린은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그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기 방으로 가버렸습니다. 페트루키오는 캐더린의 행동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유유히 집을 나섰습니다. 베프티스터는 캐더린과 페트루키오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일요일, 베프티스터의 집 정원에는 캐더린과 페트루키오의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다 되도록 신랑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캐더린과 베프티스터는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큰일 났는걸? 사람들한테 다 알려놨는데 끝까지 나타나지 않으면 무슨 망신이지. 베프티스터는 이렇게 중얼거리자 캐더린은 잔뜩 심술날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마음대로 그런 건달과 약혼을 시키다니. 이게 뭐예요? 앞으로 난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녀요? 모두 날 보고 손가락질할 텐데. 그러면서 캐더린은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사람들은 캐더린이 울 때도 있나 하고 표정으로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때 드디어 페트루키오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도저히 신랑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차림이 아니었습니다. 낡은 조끼에 때가 낀 바지, 머리는 펑퍼짐한 모자를 쓰고 먼지가 뽀얗게 앉은 잔업까지 신었습니다. 게다가 결혼 예물 같은 건 전혀 준비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를 보고 베프티스터는 옷만이라도 갈아입으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것이지 옷하고 결혼합니까? 어서 식을 올리시지요. 하고 오리어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캐더린의 손을 잡고 교회로 끌고 갔습니다. 목사는 신랑의 모습을 보고 큰 눈을 꿈뻑거리며 물었습니다. 오늘 결혼하기로 한 신랑이 맞나요? 물론이죠. 전 바쁘니까 빨리 결혼식을 거행해 주시지요. 목사는 어리벙벙한 표정으로 결혼식을 시작했습니다. 목사가 페트루키오에게 캐더린을 아내로 맞이하여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함께 하겠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입니다. 예. 페트루키오는 이렇게 교회가 떠나갈 듯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목사는 갑작스러운 외침에 너무나 깜짝 놀라 손에 들고 있던 성경책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성경책을 집으려 하고 허리를 굽히려고 하는 순간입니다. 페트루키오는 고개 숙인 목사를 발로 차버렸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그만 뒤로 벌렁 나자빠졌습니다. 목사는 결혼이고 뭐고 더 이상 이 결혼식장에 있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살금살금 눈치를 살피며 도망치려 했습니다. 페트루키오는 그런 목사를 보며 마구 욕을 해댔습니다. 그는 결혼식이 끝날 때까지 줄곧 발을 동동 구르고 보는 대로 트집을 잡으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를 지켜보는 캐더린까지 무서워 벌벌 떨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정신없이 결혼식을 끝내고 캐더린의 집에서는 축하 장치가 벌어졌습니다. 페트루키오는 거기 모인 사람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이처럼 저희 두 사람의 결혼에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아내를 데리고 이만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캐더린과 베프티스터는 깜짝 놀라 그를 붙들었습니다. 왜 이러나? 첫날 밤은 신부 집에서 지내는 것이 아닌가? 그래요. 갈 테면 혼자 가요. 난 여기 있겠어요. 자, 케이트. 화내지 말고 어서 갑시다. 페트루키오는 이렇게 캐더린을 달랬습니다. 그래도 캐더린은 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화를 내며 지금 나와 같이 집으로 가야 해 하고 거칠게 캐더린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캐더린은 가지 않으려고 발버둥 켰습니다. 그러나
페트루키오의 억센 힘을 당해내지 못했습니다. 남편에게 질질 끌려가는 캐더린을 보며 사람들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골칫덩어리를 해결했다고 속 시원해하며 흥겹게 잔치를 즐겼습니다. 말갈량이 길들이기. 캐더린이 페트루키오의 집에 도착한 것은 그로부터 나흘 뒤였습니다. 페트루키오는 일부러 늙고 빼빼마른 말에 캐더린을 태우고 출발했습니다. 또 울퉁불퉁한 길만 골로 다녔습니다. 게다가 도중에 비까지 내렸습니다. 늙은 말이 먼저 지쳐 쓰러졌으므로 캐더린은 비를 쫄딱 맞고 흙탕물을 뒤집어 썼습니다. 두 사람이 집 안으로 들어서자 곧 하인들이 달려나왔습니다. 그러나 페트루키오는 소리부터 질렀습니다. 아니 너희들은 주인이 왔는데 뭘 꾸물거리다가 있다가 이제 나오는 거냐? 그는 무섭게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우선 배가 고프니 식사부터 내와라. 캐더린은 너무 지쳐서 옷 갈아입을 생각은 하지도 못하고 소파에 아무렇게나 걸터 앉았습니다. 페트루키오는 또 하인들에게 외쳤습니다. 손 씻을 물을 줘야 밥을 먹을 것 아니냐? 어? 하인이 얼른 물을 가져왔습니다. 캐더린이 손을 씻으려고 팔을 내미는 순간 페트루키오는 일부러 하인을 밀어 물을 엎지르게 했습니다. 이런 머저리 같은 놈. 그러면서 그는 하인을 마구 때렸습니다. 하인은 매우 아프다는 듯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캐더린이 남편을 말렸습니다. 그만하세요. 실수로 그런 건데. 잠시 후 두 사람은 밥을 먹으러 식당으로 갔습니다. 캐더린은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 못했기 때문에 금방 쓰러질 듯 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은 닥치는 대로 먹어치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페트루키오는 식탁에 앉자마자 또다시 소리 지르며 하인을 구박했습니다. 고기가 이게 뭐야? 새까맣게 탔잖아. 이런 걸 어떻게 먹으라고? 그는 고기와 접시를 바닥으로 내던졌습니다. 캐더린은 얼른 바닥에 떨어진 고기를 집으며 참으세요 여보, 이 정도면 괜찮은데요 라고 말하며 그것을 먹으려 했습니다. 안 돼요. 탄 음식은 몸에 좋지 않아. 사랑하는 당신에게 그런 음식을 먹게 할 순 없소. 그 후에도 계속 페트루키오는 이것저것 음식의 트집을 잡았습니다. 캐더린은 더 이상 말할 기운도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페트루키오는 자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 당신 너무 피곤해 보이는구려. 어서 가서 잡시다. 그는 캐더린을 이끌고 침실로 갔습니다. 지칠 대로 지쳐있는 캐더린은 침대를 보자마자 그 위로 쓰러졌습니다. 페트루키오는 이번에도 그녀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쓰러져 있는 캐더린을 잡아 일으키더니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변변치 않은 것들, 침대를 이따위로 정리하다니. 캐더린, 당신은 이런 데서 잠을 잘 수가 있어? 페트루키오는 잘 정리되어 있는 침대를 여기저기 쑤시어대며 말했습니다. 이봐요, 베개에 단이 터졌지 않소. 게다가 이 이불은 도대체 언제 빨아둔 거야? 귀한 당신이 이런 걸 베고 덮고 잔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단 말이오. 그러면서 베개며 이불을 마구 집어 던졌습니다. 캐더린은 완전히 얼이 빠진 듯 한 구석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가 아는 모양을 바라볼 뿐입니다. 캐더린은 그날 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밤새 페트루키오가 소리를 질러대며 소란을 피웠기 때문입니다. 굶주린데다가 잠도 못 잔 캐더린은 거의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늘 기세등등하며 제멋대로였던 옛날 캐더린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도
페트루키오의 고함 소리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늘 웃는 얼굴로 캐더린에게 다정히 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캐더린이 무엇을 먹으려 하거나 잠시라도 눈을 붙이려고 하면 괜한 트집을 잡아 하인들을 호통치고 손에 잡히는 대로 던져버렸습니다. 참다 못한 캐더린은 페트루키오의 눈을 피해 하인을 붙잡고 애걸했습니다. 제발 먹을 것 좀 갖다 줘. 이러다가 굶어 죽겠어. 예? 절대 안 됩니다. 주인날이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드릴 수가 없어요. 만약 그랬다간 제 목이 달아날 테니까요. 하인은 벌벌 뛰며 안 된다고 버티었습니다. 캐더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탄식했습니다. 그는 나를 말려 죽이려고 작정한 거야. 그러지 않고서는 이럴 수가 없어. 세상에 아쉬울 것 하나 없는 내가 이게 무슨 꼴이람. 이제는 정신도 가물가물해. 고함 소리에 지쳐 귀도 먹먹하고 내 집이 그립다. 그때 페트루키오가 들어갔습니다. 그의 손에 고기 요리가 담긴 접시를 들고 캐더린은 근심스러운 듯 쳐다봤습니다. 아니 여보, 왜 그렇게 울상을 짓고 있는 거요? 무슨 언짢은 일이라도 있어? 캐더린은 그를 돌아볼 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페트루키오가 말을 걸어도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 기분 풀고 이리 와봐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직접 요리를 했다오. 캐더린은 믿어지지 않아서 계속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페트루키오는 내가 온갖 정성을 들여 만들어 놓은 음식을 쳐다보지도 않다니 할 수 없군 하며 하인을 불러도록 내가도록 했습니다. 그제야 캐더린은 정신이 드는지 허둥지둥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놔두세요. 먹을게요. 사람은 작은 인정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오. 그런데 당신은 나에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는군. 페트루키오는 화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캐더린은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또 트집을 잡아 음식을 내갈까봐 화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너무 배가 고팠으니까요. 그래서 얼른 정말 고마워요. 잘 먹을게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제야 페트루키오는 얼굴에 만족한 웃음을 띄었습니다. 캐더린은 그의 얼굴을 한번 쳐다보고 나서 개걸스럽게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배가 고팠던 탓에 음식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캐더린이 음식을 다 먹고 나자 페트루키오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번 주에 당신 집에 다녀옵시다. 결혼식 날 너무 서둘리 와서 아버지가 무척 서운했었을 거요. 멋지게 차려입고 가서 흥겨운 잔치를 엽시다. 당신이 입고 갈 옷은 내가 미리 준비해 두었소. 비단 코트와 비단 모자, 레이스로 장식한 드레스, 금반지, 호박 팔찌, 진주 목걸이 등을 말이오. 당신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군. 그러면서 그는 재봉사를 불러왔습니다. 재봉사는 화려한 드레스와 모자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캐더린은 먼저 모자를 써보려고 집었습니다. 푸른 비단에 꽃 장식이 달린 고급 모자였습니다. 캐더린은 모자가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그런데 페트루키오가 갑자기 모자를 빼앗아 내동지키며 말했습니다. 이게 발로 만들어도 내가 낫겠다. 이게 모자야? 장난감이야? 여보 왜 그래요? 난 마음에 든단 말이에요. 요즘 정숙한 부인들은 모두 이런 걸 써요. 그러면 더더욱 안 되겠군. 당신은 결코 정숙한 부인이 아니니까. 이 말에 캐더린은 드디어 분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뭐라고요? 더 이상 못 참겠어요. 난 어린애가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하며 살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나 페트루키오는
그녀의 말은 전혀 못 들었다는 듯 갑자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역시 당신은 정숙한 부인이야. 당신 말대로 이건 너무 촌스럽고 시시해. 그러면서 페트루키오는 모자를 발로 밟아버렸습니다. 캐더린은 씩씩거리며 모자를 집어 올렸습니다. 그래도 난 이 모자를 쓰겠어요. 페트루키오는 캐더린의 손에서 모자를 빼앗아 창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멍청이 서 있는 재봉사에게 드레스를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재봉사는 상자에서 드레스를 꺼내 캐더린 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아니, 이건 또 왜 그래? 가면 무도회에 입고 가러 오신가? 여기저기 쭉쭉 찢어만 놓다니 누가 가위로 장난을 친 것 같군. 이 툭 튀어나온 것은 뭐야? 페트루키오는 드레스를 한번 뒤적이더니 재봉사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재봉사는 잔뜩 주눅이 들어서 머뭇 말했습니다. 그건 소매인데요. 소매? 차라리 대포구멍이라고 하지. 그러고도 최고 재봉사라고 할 수 있겠어? 창피한 줄 알아야지. 페트루키오는 재봉사에게 말할 기회도 주지 않고 그를 다그쳤습니다. 이를 보다 못해 캐더린이 나섰습니다. 당신은 옷에 대해 하나도 모르면서 그렇게 큰 소리예요. 난 이렇게 잘 지은 옷은 처음 봤어요. 그러자 페트루키오는 갑자기 재봉사 멱살을 잡으며 네가 날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쟁이 취급을 해? 하고 소리쳤습니다. 재봉사는 페트루키오가 완전히 미쳤다고 생각하며 얼른 도망쳐 나갔습니다. 여보, 역시 이대로가 제일 좋겠어. 옷차림이야 아무렴은 어때? 마음이 제일이지. 게다가 당신은 원래 아름다워서 어떤 것을 입어도 어울리고 빛나 보여. 캐더린은 남편과 더 맞대고 싸울 기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잠자코 듣고만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서 있지만 말고 어서 준비해요. 이제 곧 떠납시다. 벌써 7시네. 서둘러야 저녁 때 도착하겠는걸? 무슨 소리예요? 지금은 아침이 아니에요. 낮 2시라고요. 그리고 아무리 빨리 간다 해도 이틀은 좋게 걸릴 거예요. 캐더린은 어이없다는 듯 표정을 지으며 말하자 페트루키오는 금세 얼굴을 찡그리며 화를 냈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못하겠네. 하는 얘기마다 반대하고 나서니 당신이 내 말에 찬성하기 전까지는 가지 않겠어. 집에 가게 되어 잔뜩 기대에 부풀었던 캐더린은 이 말을 듣자 땅이 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의 경험으로 봐서 또다시 말대꾸를 했다가는 어떤 날벼락이 떨어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요. 제가 잘못 알았네요. 지금은 아침 7시예요. 그럼 그렇지. 좋아. 이제 출발합시다. 캐더린과 페트루키오는 드디어 말에 올랐습니다. 사실 지금은 한낮이었습니다. 페트루키오는 캐더린의 기를 죽이려고 일부러 그렇게 우겨댔던 겁니다. 하늘에는 태양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페트루키오가 난데없이 달빛 한번 찬란하구나 하고 감탄했습니다. 뭐라고요? 저건 해예요. 낮에 뜨는 달도 있어요? 캐더린이 기가 막히다는 듯 말했습니다. 내가 달이라면 달이야. 앞으로 무조건 내 말에 동의해야 해. 그렇지 않으면 되돌아갈 테니까. 페트루키오는 정말 말을 돌리려 하자 캐더린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맞아요. 저건 달이에요. 그렇지? 분명히 달이지. 예, 그러니 어서 가요. 아니야, 저건 해야. 이 시간에 무슨 달이 뜨겠어? 당신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캐더린은 그만 지쳐버렸습니다. 그래요, 저건 해예요. 거짓말이야, 저건 달이야. 예, 달이지요. 당신이 해라고 하면 해고 달이라고 하면 달이지요. 뭐든 당신이 이름 붙이기 나름이니까요.
페트르키오는 매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앞으로 달렸습니다. 한참을 달리다 두 사람은 어느 나무 그늘 아래서 쉬려고 멈추었습니다. 그 나무 밑에는 한 노인이 앉아 쉬고 있었습니다. 페트르키오는 노인에게 상냥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아가씨. 아가씨, 혼자서 어디 그렇게 가시는 길입니까? 아가씨라고? 노인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페트르키오는 캐더린을 돌아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여보, 난 이렇게 얌전하고 예쁜 아가씨는 본 적이 없소. 두 뺨은 봉숭아처럼 발그스레하고 두 눈은 별빛같이 반짝이는군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오? 예, 정말 젊고 고운 아가씨군요. 이런 따님을 가진 부모님은 참 행복하시겠어요. 캐더린은 순순히 남편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그러면 저 아가씨에게 다가가 한번 안아주구려. 캐더린은 시키는 대로 노인을 끌어안으려 했습니다. 노인은 놀라서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당신들 지금 제정신이야? 난 아가씨가 아니라 힘없는 늙은이란 말이오. 노인은 곧 화를 낼 것 같았습니다. 그러자 페트르키오는 캐더린에게 호통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케이트, 당신 무슨 소리 하는 거요? 점잖은 노인한테 그런 엄청난 신뢰가 어디 있어? 페트르키오는 이렇게 말하자 캐더린 역시 금세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어머, 용서하세요. 노인 어른, 태양이 너무 눈부셔 제가 잘못 본 모양이에요. 페트르키오도 노인에게 정중히 사과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두 사람이 집에 도착하자 베프티스트와 비앙카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어서 오게 페트르키오, 캐터린도 잘 지냈니? 때마침 아주 잘 왔구나. 이번 일요일에 비앙카가 결혼을 하게 되었단다. 그래서 연락을 하려던 참이었어. 베프티스터가 유쾌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요? 비앙카 정말 축하해요. 그래, 처제 같은 요조숙녀를 신부로 맞이하게 될 그 행운아는 도대체 누구인가요? 페트르키오가 궁금하다는 듯 이렇게 묻자 루센시오라고 제 가정 교사를 하던 사람이에요. 라고 비앙카가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베프티스터 집에서는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캐더린의 결혼과 비앙카의 결혼을 축하하기 위한 그런 자리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초대되어 왔습니다. 그 중에는 호텐쇼도 끼어 있었습니다. 그도 얼마 있지 않아 결혼할 예정입니다. 원래 비앙카를 좋아했으나 거절당하고 예전부터 자기를 쫓아다녔던 여자와 결혼을 하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는 페트르키오에게 다가서며 친근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이, 페트르키오, 고생이 많지? 왈가닥 부인 모시느라 말이야. 이 소리에 곁에 있던 루센시오가 끼어들었습니다. 난 페트르키오를 생각하면 불쌍해서 눈물이 나오려고 해요. 세상에서 그렇게 지독한 아내를 얻은 남자는 또 없을 거요. 호텐쇼의 신부될 사람이나 비앙카를 보세요. 얼마나 얌전한가 말입니다. 모두 훌륭한 형모양처감이지요. 페트르키오, 자네는 큰 실수를 한 거야. 내 딸이지만 그 말은 100번 옳은 소리야. 나도 두 손도 내거든. 베프티스터도 거들었습니다.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페트르키오를 쳐다보며 웃었습니다. 페트르키오는 그들의 말을 다 듣고 나서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천만에요. 세상에 나같이 아내를 잘 얻은 사람도 없을 겁니다. 캐더린은 제 말이라면 뭐든지 긍정하고 따릅니다. 아마 여기 모인 부인들 가운데 가장 순종을 잘할걸요? 내 말이 믿기지 않는 표정인들이네요. 좋습니다. 내 말이 맞는가 거짓말인가 내기해 볼까요? 호텐 씨와
루센시오가 흥미로운 눈길로 그를 보았습니다. 누구의 아내가 가장 순종적인가 시험해 봅시다. 사람을 보내 각각의 아내될 사람이나 아내를 불러온 겁니다. 제일 먼저 달려오는 여자가 가장 순종적인 겁니다. 어때요? 좋아. 호텐시오와 루센시오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아내가 고집센 캐더린보다 남자들의 말을 잘 따를 게 분명하다고 확신했습니다. 먼저 호텐쇼가 그의 신부될 여자를 부리러 보냈습니다. 잠시 후 심부름 갔던 사람이 혼자 돌아왔습니다. 아니, 왜 혼자 오나? 호텐쇼가 당황해하며 물었습니다. 저 아가씨는 지금 바쁘셔서 오실 수 없답니다. 아니, 감히 아내가 남편이 오라는데 바쁘다는 핑계를 대고 오지 않다니 있을 수 있는 일인가? 페트리키오는 이렇게 말하며 호텐시오를 창피 주었습니다. 다음은 루센시오 차례입니다. 그는 하인에게 비앙카 아가씨더러 내게 와달라고 부탁드리게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페트루키오가 큰 소리로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부탁? 아내에게 사정을 한단 말인가? 루센시오는 불쾌한 빛을 내보이며 말했습니다. 흥, 캐더린 같으면 부탁해도 소용없을걸? 이번에도 하인은 혼자 돌아왔습니다. 비앙카 아가씨께서는 남자들이 무슨 장난을 치는 것 같다고 오시지 않겠답니다. 답답하면 루센시오님께서 직접 오시라고 하는데요. 뭐라고? 루센시오는 얼굴이 새빨개져서는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페트리키오는 그를 비웃으며 당당하게 하인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캐더린 아씨 보고 내가 지금 당장 오라고 명령하더라 전해라. 사람들은 캐더린이 이 말을 듣고 나타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순종적이라고 믿었던 호텐시오와 루센시오의 신부감들도 오지 않았는데 천하의 말갈량이 캐더린이 올 리가 있겠느냐 여긴 것입니다. 그때 앗! 하고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캐더린이 오고 있잖아.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분명 캐더린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다가가 다소곳이 말했습니다. 절 부르셨어요. 그래요. 비앙카 처제와 호텐쇼의 약혼녀는 어떡하고 혼자 왔소? 그들은 오지 않겠대요. 거실에 앉아 얘기하고 있어요. 어서 가서 그들도 데리고 와요. 캐더린은 두말하지 않고 돌아서 나갔다가 나머지 여자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것을 지켜본 사람들은 기적이 일어났다고 수군댔습니다. 베프티스터 역시 자기 딸의 변화가 정말 믿어지지 않는 듯 했습니다. 페트르키오는 의기양양하게 말했습니다. 자, 제 말이 맞지요? 캐더린은 누구보다 순종 잘하며 본분을 지킬 줄 아는 아내랍니다. 캐더린은 다시 한번 유명해졌습니다. 말갈량이로서가 아니라 가장 정숙한 부인으로서 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착한 아내 캐더린을 위하여. 사람들은 캐더린과 페트루키를 위해 축배를 들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작품은 셰익스피어의 5대 희곡 중 하나인 말갈량이 길들이기입니다. 남편은 우선시되고 아내는 순종적이면 된다는 현대 시대에는 좀 불편한 주제가 있었지만 16세기 영국을 잘 보여준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셰익스피어 작품 읽어드리도록 하고 있으며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